안녕하세요. 네. 문학교육과정,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학교과서 반이에요. 그래서 문학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서 반, 이제 약간 OT를 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제 수업을 따라오는지 그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이 반이 두 개예요. 하나는 교육 과정과 관련돼 있고 하나는 교과서하고 관련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하고 교과서를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작년도 그 기출문제 OT 자료를 보면, 작년도가 아니죠. 2020학년도 기출문제하고 그다음 작년도 2021학년도 기출문제, 두 기출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실려 있어요. 그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프린트물 일쪽 OT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 A형 서술형 문제가 실려 있어요. 2020학년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8개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할 때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출제의 논점이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냥 이 기출분석은 OT를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니까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잠깐 보시면 가의 작품이 3쪽에 넘겨보시면 이게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엄마의 말뚝. 그러니까 연작 소설이라 엄마의 말뚝 2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가는 작품인데, 그죠? 나는 짧은 글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짧은 글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좀 그러니까 2020학년도 당시에 이 나 지문은 학생들이 조금 더 낯설어 했었던 지문이긴 해요. 물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조금 낯설었어요. 거기 이제 나 지문을 보면 트라우마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층에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계기에 부적응 행위를 바라는 기제. 말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는 악몽이나 환각 또는 강박적 상태에서 정신적 외상에 관여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생시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이것도 진짜 말이 어려워요. 근데 나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거기 이제 제가 4쪽 부분에 논점 분석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죠. 이렇게 상단 부분에 보시면 나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문학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념이에요. 트라우마의 개념. 또 하나는 트라우마의 증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개념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층에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계기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행위. 그 다음에 둘째, 트라우마의 증상은 악몽, 환각, 강박적 상태에서 외상에 관련된 경험이 재생되는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는 트라우마의 개념이고 하나는 트라우마의 증상. 이 두 가지를 설명한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었던 것은 작성 방법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두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하나는 이 나 부분에 기억과 니은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 부분에 이제 밑줄이 하나가 그어져 있죠. 부적응 행위라고 하는 밑줄이 그어져 있고, 작성 방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를 참고하거나 나를 관점에서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요걸 잘 해석해서 작품에 이제 적용했었어야 됐어요. 이 문제가. 그죠? 나의 관점에서 나를 참고하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활용을 아무튼 했었어야 됐어요. 나의 상처 부분은.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혹시 이제 박완서의 이 엄마의 말뚝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말뚝.
혹시 공부하실 때 좀 알고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사쪽 부분에 보시면 네, 이 작품 창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수록 교과서에 이 작품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몇 쪽을 펼치시냐면 8쪽 부분에 보시면 학습활동 5번이 있어요. 학습활동 5번. 이 5번이 학생들끼리의 대화의 빈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부분인데, 이 학습활동 5번이 남학생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문학, 그 중에서도 이 소설은 다양한 내면의 상처를 다룬다고 했어요. 상처.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작품이 6.25 전쟁이 남긴 정신적 외상을 다룬 소설이라고 했어요. 외상, 정신적 외상. 근데 이 논점은 바로 2020학년도의 논점이죠. 트라우마. 2020학년도의 논점이에요. 트라우마. 물론 이제 이 학습활동 5번은 이 정신적인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2020학년도의 논점으로는 이 활동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활동의 접근 방식은 이 작품을 6.25 전쟁이 남긴 정신적 외상 혹은 상처와 관련된 논점으로 읽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창비 그 핵심 정리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거기가 몇 쪽을 펼치시냐면 7쪽, 6쪽 부분에 보시면 6쪽 부분에 보시면 이 작품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작품은 첫째로는 전쟁의 상처와 그 극복이라고 하는 논점으로 읽어야 하고, 두 번째, 이 작품은 분단 소설로서의 가치로서의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의 상징적 의미를 읽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이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2020학년도에 출제의 논점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에 해당돼. 이 첫 번째. 전쟁의 상처.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처를 남겼는가라고 하면,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아들을 잃었던 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엄마뿐만 아니라 그 엄마를 지켜보는 딸이 있어요. 딸이 소설자로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딸은 엄마의 전쟁의 상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수술 후에 어머니의 환각 속에서 그 아픔이 재생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이에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상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극심한 어떤 상처를 겪었는데, 이게 내면화되어 있다, 무의식에 내면화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계속 고통이 되살아나요. 근데 여기는 환각 속에서 그 고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논점으로 이 문제를 좀 읽고 싶은 거예요. 이 2020학년도의 문제 자체가. 그래서 2020학년도의 문제의 다시 한번 그 나 부분을 보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트라우마란 충격적 경험. 여기서 충격적 경험은 어머니가 가지는 충격적 경험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충격적 경험. 어머니는 그러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당했는데, 어떤 충격적 경험을 당했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에 그 지문을 읽어보시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그 죽죠. 그러니까 먼저 죽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죠? 권총을 쏴가지고 다치죠. 그리고 나중에 치료를 못 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고, 그게 이제 무의식층에 잠재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계기,
계기라고 했어요. 특정한 계기. 그 특정한 계기가 바로 엄마가 수술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마취제를 써가지고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 환각 상태에 이를 때 이러저러한 부적응 행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작품의 이 지문에서 그렇게 부적응한 행위를 찾았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악몽, 환각, 강박적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요. 환각 속에서 마취 상태의 수술의 마취 상태의 환각 속에서 그 6.25 전쟁 당시에 정신적인 그 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극심한 고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제 이 작성 방법에서는 나를 참고해서 어머니의 부적응 행위가 어떤 부적응 행위가 있는지 두 가지를 찾아서 쓰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이야 2020학년도 당시에 나 자료를 잘 읽고 나서 작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기만 하면 되지만 미리 이 창비교과서의 그 작품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창비교과서에서 이제 이 작품에 그 접근했던 논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극복.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의 문학사적인 의의로서의 분단 소설로서의 가치. 세 번째로서는 엄마의 말뚝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 세 가지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하게 접근 가능했고 또 확실한 답을 써낼 수도 있었고 또 여기 이제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그런 핵심 정리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핵심 정리 부분들이 다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지도서에. 그리고 역시나 교과서 학습활동 이 5번이 바로 이제 정신적 외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운 좋게도 지금 이 교과서 반을 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 반에서 다룬 작품이 같은 논점이에요. 같은 논점. 작품도 같은 작품이고 심지어는 접근 방식이나 논점도 같은 논점으로 운 좋게 이렇게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접근하실 때 이제 이 교과서 집필진의 입장이나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도 공부하고 또 한편으로 이 작품에 따른 학습 활동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작품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작품이 나왔다 안 나왔다의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 임용 출제진의 논점이 중요한 거야. 이게 출제자의 의도니까. 근데 이 학습 활동들은 다 모두 다 이 교과서의 집필진의 어떤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 집필진의 관점. 이 관점이 학습 활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학습 활동의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 자습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수능 자습서의 그 작품의 핵심 정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핵심 정리는 너무 난삽해요. 난삽하단 말은 어떤 특정한 관점이나 논점이 주어지지 않고 대표적인 보편타당한 해석 정도만 나와요. 근데 그런 상식적인 접근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임용 문제를 우리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교과서 반에서 다루는 이렇게 작품들이 있다면 도대체 이 작품은 이 집필진이 현직 교사이면서 또 교수님이니까 집필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접근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학습활동으로도 구현되어 있으니까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도 기출문제죠. 작년도 기출문제. 여기도 이제 OT 자료에 제가 그쪽 부분에 좀 실어놨어요. OT 자료에. 보시면 2021학년도. 혹시 이제 작년도 이제 시험을 치르셨다면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도산 12고. 예, 도산 12고이고
그리고 이게 그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오죠.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오죠. 학습 목표가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여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2021학년도 11번 문제에 이 성취 기준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대표적인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이 성취 기준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다면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무엇인지는 또 알고 계시나요? 이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예를 들면 자연친화, 해학, 신명, 한, 이런 것들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서 여기서 지금 조선 전기 4대부 문학의 자연친화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연친화에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 12국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자연친화로서 도산 12국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이 작년도의 문제가 그냥 교수 내용의 요지, 굳이 한국 문화의 전통과 특질, 자연친화 이거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연의 의미와 역할 네 가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지금 제시한 대로 1, 2, 3, 4번에 2번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고 1, 3, 4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미 이렇게 자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작년도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미 다 주어져 있어서 그냥 쉽게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제가 몇 쪽을 펼치시냐면 그 12쪽 펼쳐보시면 네, 이 문제에서 다뤄지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과 관련된 교과서의 본문글이에요, 이게. 이 교과서의 본문글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네,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 가령 이런 게 있죠.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관해서는 주제의식과 가치관, 미의식, 표현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주제의식과 가치관 측면에서는 한, 자연친화. 근데 요 문제가 바로 자연친화하고 이제 연관된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면 한은 이런 것이고 공무도화가 가시리의, 항진이의 대표적이다. 또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있다. 그 다음에 자연친화는 자연의 풍광을 그리거나 자연물을 이용해서 정감을 표현하거나 자연을 관조와 사색의 대상으로 작품돼서 나오는데 청산별곡, 상춘곡, 어부사시사, 청록파의 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바로 도산12곡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연친화하고 연관해서.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자연친화와 이제 관련해서 요거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13쪽에 관련 배경 지식이 있어요. 13쪽 보시면 이 13쪽에 나오는 이 관련 배경 지식은 이게 개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개론서에 자연을 바라보는 특히 유가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게 연군과 역군은 유상적 자연관, 도학적 자연관, 직조대시의 자연관 해가지고 네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예를 이렇게 들어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련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 13쪽에 여기가 바로 지학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도산 12곡이에요. 이게 12 교과서인데 이 도산 12곡을 보면 도산 12곡은 12개의 그 연시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수, 언지편 1수하고 2수, 그 다음에 이제 언학편 4수하고 5수만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편이 다 안 소개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15쪽에 가시면 지금 이 지학사에 실려 있는 도산 12국은 내수밖에 실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5쪽에 도산 12국의 전편을 감상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15쪽,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7쪽까지 도산 12국의 12수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제가 이 지학사 교과서의 도산 12국을 가르치면서 내수밖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언지편의 3수, 그 다음에 4수, 그 다음에 5수, 그죠? 그 다음에 6수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임용 문제에서는 몇 수가 나왔냐면 언학편 일수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언학편 일수 부분에. 맞죠? 천운대 돌아들어, 그죠? 왈락제 소세한데 만곤의 생애로 낙사이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의 풍류를 잃어 무수말고, 요 언학편 일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교과서 본문에는 이거 실려있지 않아. 근데 제가 읽으라고 했었어요. 이거 해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해보면 소세하다란 말은 뜻이 그냥 기운이 맑고 깨끗한 뜻이야. 지금 이제 화자가 천운대라고 하는 일종의 공간을 간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돌아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왈락제를 갔었는데 이 왈락제는 이제 정자 같은 거야. 천운대를 돌아가서 왈락제에 이르게 되니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이 딱 넘쳐 흘러. 지금 이 장면이야.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을 해석을 잘하라고 했어요. 이제 천운대를 돌아서서 왈락제를 가보니 그 왈락제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만권의 생애라고 하는 한자어가 나와요. 만권의 생애. 근데 이 만권의 생애란 만권이나 되는 많은 서적을 쌓아두고 읽고 연구하는데 한평생을 바치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그렇다는 얘기야. 많은 책을 읽고 사는 인생. 그 다음 여기서 낙사이 무궁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즐겁고 그 즐거운 일은 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왕래의 풍류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오고 가는 풍류를 말해 무엇할꼬라고 하는 게 이게 언학편의 일수예요. 언학편의 일수는 잘 보시면 이게 언학편인데 어떤 한자가 쓰이냐? 풍류가 쓰였어요. 풍류.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이 풍류가 쓰였다고 하면 이거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정도로만 끝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이 언학편의 일수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만권의 생애가 즐거운 것이고 그 즐거운 만권의 생애를 풍류라고 일컫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문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그 즐거운 일은 오고 가는 풍류 속에서 말해 무엇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왕래의 풍류가 있는 부분은 언지편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언학편에 있는 학문하는 즐거움과 관련돼 있어요.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이제 기출에서 이제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죠. 이 기출 문제에서 뭐냐면 이 D 장면 4번 부분은 뭐라고 학습 활동을 하고 있냐면 자연과 어우러진 천운대 왈락제의 소세한 풍경을 화자가 보면서 풍류를 즐기는 감흥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4번을 읽어보면. 맞죠? 그러므로 이 감흥이 나타난 것이므로 이것은 언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틀린 거죠. 그럼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언지가 아니라
언학편에 실려 있어야 돼.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단순하게 언지편에만 포함된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틀린 게 뭐죠? 소세한 풍경을 보면서 풍류를 즐기는 감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세한 데는 풍류라고 하더라도 요 중장 부분에 만권회생의 낙사의 무궁하여라를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저 만권회생의 낙사의 무궁하여라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만권의 책을 쌓아두고 학문하는 그 낙사, 즐거운 일이 끝이 없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중에서 왕래의 풍류는 말에서 더 무엇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어서 결국 4번은 단순한 풍류를 즐기는 감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학문하는 즐거움이 나타난 거야.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관을 몇 개로 나눴다고? 자연관을 몇 개로 나눴다고? 4개의 자연관으로 나눴다고 했잖아. 하나는 감흥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거. 두 번째로는 연군의 정을 느끼는 거. 삶의 모범으로서 도의 구현체로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 학문의 공간으로 수양의 환경을 형성하는 거. 그러면 방금 있었던 완락제 소세원 들어가고 풍류를 누리고 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무엇에 해당될까? 기억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4번은 기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돼. 완락제 소세원은 자연의 풍경이긴 하지만 거기는 내가 만권의 생애의 즐거운 일을 하는 공간이야. 그 만권의 생애란 책 쌓아두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도산 12국을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 교과서를 가지고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다른 12수 전편을 다 감상하라고 일단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학서 교과서는 또 특이한 게 이 논점이 뭐였냐면 4수밖에 안 되지만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좀 보시면 1번 몇 번 활동이지? 그치. 활동 2번 학습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어요. 거기는 몇 페이지 여러분들 펼치시냐면 19쪽 활동 2번이에요. 19쪽 활동 2번에 도산 12국의 서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이 나와요.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라고 했어요. 찾으셨어요? 2-1번? 20쪽.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문에 도산 12국을 4수가 있는데 이걸 무슨 편? 언지편과 언학편으로 나누는 거야. 이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단순해요. 1, 2수는 언지편에 해당되고 10, 11수는 언학편에 해당된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 논점이 바로 이 작년도의 문제의 논점이었어요. 4수를 주어지고서 4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년도 문제를 보시면 사수가 있죠. 요거 유란이 제국하니 청사는 어찌하야 연하로 집을 삼고 그죠? 그 다음에 천운대 돌아들어. 이렇게 4수가 있고 이 4수를 순서 없이 배열한 것이다. A, D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를 언지와 언학으로 구분해보자.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지학사에서도 똑같았어. 4수 주어지고 언지편과 언학편을 나눠보자. 그러면 왜 언지편이고 왜 언학편인가? 그 언지편과 언학편의 구분은 요곳에 있다. 요거. 자연의 의미와 역할에. 언지편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감흥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든가 하는 거고, 언학편에 해당되는 것은 학문의 공간으로서 수용의 환경을 형성한다. 이런 것에 해당되면 언지편, 저런 것에 해당되면 언학편.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언지편과 언학편에 나누는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A는
언지편에 포함된다. B는 무엇에 포함된다. C는 언지편에 해당된다. D는 언지편에 해당된다. 틀린 거 찾아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두 번째 2번에 해당되는 B. B는 이거 언지편에 해당될까 언학편에 해당될까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 도산12호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이에요.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에 그치지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망고 상청하리라. 이거 언지편에 해당돼 언학편에 해당돼?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언지편에 해당돼 언학편에 해당돼? 이거 만고상청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청산과 유수를 닮아서 우리도 그치지 말라고 했어. 무엇을 그치지 말아야 돼? 무엇을 그치지 말아야 돼? 공부하는 거, 학문하는 거, 그 자기 수양하는 거. 그래서 학문하는 거, 자기 수양하는 것을 저 청산과 유수를 닮아서 만고상청할 정도로 끊임없이 하라는 거야. 언지편이야, 언학편이야? 언학편이에요, 언학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산12곡이 지금 이렇게 언지편, 언학편으로 구분하고 무엇은 언지편, 무엇은 언학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는 진짜 수능식으로 문제 풀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수업을 했던 이 지학사 교과서에 있는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폈다면 왜 언지편과 언학편으로 나누라고 했지라고 하는 거 자연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이제 차이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교과서에는 4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예를 들면 다른 12수의 전편들을 한번 좀 감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을 지필진의 관점인 학습활동의 수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 지필진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이 뭐냐면 만약 임용 문제로 나오면 이것은 곧 뭐죠? 출제자의 의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교과서를 공부하실 때는 이 작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을 이러저러한 학습활동으로 접근할 때 이 학습활동에 반영된 지필진의 관점이 뭐냐. 결국에는 이게 출제자의 의도하고 똑같아요.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작품론 공부하실 때 아는 작품, 양, 이 두 가지에 좀 주의를 좀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임용 문제 잘 푸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 자습서를 보고 아마 알았을 거야. 근데 이 수능 자습서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나 보편타당한 해석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임용 문제는 이런 상식이나 보편타당한 해석보다는 출제자의 관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작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모르는 작품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러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해석은 뭔데? 이별의 정환을 다룬 작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럼 나타나는 이별의 정환을 다룬 작품이라면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는 뭔데? 기다리고 그다음에 기다리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희생을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를 짓밟고 가라는 점에서. 그래서 희생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 화자의 자세나 태도가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해석이라면 정반대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 적극적이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공청회 예시문항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적극적이다 오히려. 근데 적극적이라면 어떤 점에서 적극적인가? 그런 관점으로 만약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답을 정반대로 쓰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나타난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이라면 적극적인 부분을 찾아보라. 나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자습서 보면서 다 소극적인 태도, 기다림, 희생의지, 아니 자기 희생,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다룬 작품, 계승한 작품, 소극적이라고 읽었는데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심지어 능동적이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것이어서 좀 주의하세요. 아는 작품이 나오면 우리가 보편타당한 접근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돼.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방식이 양치기를 많이 해요. 양치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수능 자습서 공부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작품이 실려 있거든요. 심지어는 낯선 작품 같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낯선 시 모음집, 낯선 작품을 또 많이 보기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치기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좀 많이 알고 싶어서예요. 많이 알고 싶어서 많은 양의 작품을 자습서를 통해서 또는 낯선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작품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그럼 만약에 모르는 작품, 낯선 작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답을 못 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임용문제에서 낯선 작품이나 모르는 작품이 나왔던 최근 8개년 기출문제 가운데서 모르는 작품, 낯선 작품이 나왔던 때가 2014학년도예요. 예를 들자면 그 2014학년도에 김기택이라고 하는 시인의 유리에게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수능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셨던 분들은 이 김기택이라고 하는 작가는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현존하는 작가이긴 한데, 근데 이 유리에게라고 하는 작품은 김기택의 유명 작품은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2014학년도에 학생들이 김기택의 유리에게라고 하는 이 작품을 딱 맞닥뜨리고서는 헉 했어요. 왜냐? 알고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모르는 낯선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낯선 작품이 나오면 내가 답을 못 쓸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써내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써내야 하느냐? 그 단서를 많이 줘요. 모르거나 낯설면 출제자가 여러분들 이거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봐 하고 출제자는 특정 관점을 담은 단서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 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낯설더라도 그냥 해석하기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8개년 동안의 기출문제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서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일단 되도록이면 아는 작품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좀 내가 아는 작품이 적더라도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출제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어떤 관점으로 이 작품을 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관점에 대한 공부, 접근 방식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해요. 근데 이 관점이나 접근 방식에 대한 공부는 제일 학습하기 좋은 거는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은 학생들에게 이 작품 알고 있지를 묻는 게 아니라 몰라도 이 관점으로 풀어봐. 특히 보기가 있는 거. 보기가 있는 그러한 수능 문제는 보기가 곧 출제자의 관점의 접근 방식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출제자의 관점과 의도를 학습하기 좋은 것은 바로 교과서예요. 학습활동이 주어져 있어요. 이 학습활동에 보기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의 관점, 그러니까 집필진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작품 자체를 많이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몇십 분 동안 OT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이 좀 다른 수업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능과는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강사들의 수업과는 조금 달라요.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집필진의 관점을 파악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일단 26쪽에 넘겨보시면 이제 문학교육론 강의 계획안이 있는데 이 문학교육론의 강의 계획안을 보면 일단은 그 26쪽에 그 강좌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강좌 내용은 제가 문학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의 학습활동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26쪽의 그 강좌 내용에 그 1. 문학의 본질, 2. 갈래이론,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4. 문학과 삶. 이 네 가지가 단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단원에 실려 있는 교과서의 작품들을 좀 볼 거예요. 그것들이 28쪽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이 28쪽은 뭐냐면 35쪽까지 이 3, 4월 교육과정 교과서 반에서 다룰 교과서 실린 작품들이야. 작품 목록이에요. 작품 목록. 이 작품 목록이고 예를 들면 28쪽에 문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문학 교육과정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문학의 개념에서 다뤄지는 작품들이 한 6, 7작품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애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성애꽃. 세 번째 최두석의 성애꽃. 이거는 교과서에는 미래엔에 실려 있고 기출은 2020학년도에 기출됐어요.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과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할 때 임용에서는 그럼 어떻게 다뤄졌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몇 쪽까지냐면 1장 문학의 개념과 기능, 그다음 29쪽에 갈래이론 44작품, 그다음 31쪽에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해당되는 내용,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34쪽에 문학과 삶, 그다음에 35쪽에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이 작품들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쪽에는 이제 주차별 강의 기획서로 이제 이번 주차는 문학의 개념과 기능, 그다음에 2회차하고 3회차는 갈래이론, 그다음에 4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8회차, 9회차는 문학과 삶, 이런 이제 형식으로 시간 순으로 좀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프린트물이 일단 지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린트물은 기본적으로는 작품 프린트물이 나가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편 문학의 본질, 1장 문학의 개념과 성격, 2장 문학의 기능,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은 첫 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프린트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본을 할 거예요. 제본을 해가지고 이제 3, 4월 전 과정의 작품들을 모두 다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정도에 제본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은 첫 주차여서 미리 이제 보고 오진 않았잖아. 미리 보고 오진 않아서 미리 이 작품을 좀 보고 오셔야 돼요. 예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차까지는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갈 거예요. 몇 작품 정도를 읽고 오세요라고 하면 작품만 읽고 오시면 돼요. 작품만 예습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품만 읽고 오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작품도 읽고 오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프린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긴 프린트물. 이게 긴 프린트물. 이게 뭐냐면 이 작품에 대한 제가 문제를 만든 거야. 하프모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하프모고 문제는 여러분들 미리 또 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은 다 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의 진도를 나갈 작품들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러분들이 작품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작품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작품을 분석해 드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가자.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자. 물론 이번 주차 수업에서 다룰 모든 작품을 모든 문제로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몇 작품 빠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다 실려 있어요, 이 작품에. 그래서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요 문제는 미리 제가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한 월요일 정도에 이렇게 문제를 좀 올려드리면 이 문제를 미리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 풀고 오셔야 돼. 물론 여기는 기입형 문제도 있고 소설형 문제도 있고 또 여기서 다뤄지는 작품들은 다 이제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 다룰 작품들이어서 여러분들 미리 공부를 해 오시면 아,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 2월 이론반 수업에서는 1, 2월 반의 수업에서는 전주차의 수업에서 했던 걸 형성평가로 봤었잖아. 전주차 수업의 내용을 이번 주차에 형성평가로 봤다면 이제 이 3, 4월, 5, 6월 반은 미리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와야 돼. 전주차 수업이 아니라 이번 주차에 다룰 문학 수업의 내용을 작품을 조금 더 읽고 아니면 문제를 먼저 풀고 오셔야 돼.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서 다뤄지는 작품을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좀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이렇게 해설하기보다는 미리 공부하셨던 걸 문제로 여러분들이 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풀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이 문제풀이를 통한 작품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작품의 내용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작품을 공부하면 너무 부담스럽다. 차라리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듣고 나서 문제 풀면 더 낫지 않은가. 그러면요, 내면화가 덜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면화가 덜 돼요. 제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 풀고 하는 형성평가로 실시해보니까 내면화가 좀 덜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조금 더 읽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이해가 덜 되더라도 좋으니까 또 문제를 다 못 풀더라도 좋으니까 시도는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조금 예습해 와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예습했던 것도 바탕으로 해서 논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차는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문제를 다 못 풀어, 지금 직강, 형강 들으신 분,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미리 문제를 한번 풀고 제가 문제 해설을 할 것이고, 형강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미리 좀 문제를 풀고 오셨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한 시간을 조금 더 한 4분 정도 드리고 한번 문제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해설 강의를 좀 할게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미리 문제를 올려드리면 풀고 오세요.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OT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작품 제본 다음 주에 이제 되면 제본된 한거하고 그다음 기출 교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OT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